코로나19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결정적인 시점이 왔다고 밝혔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정적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제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우선 팬데믹, 이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질병이 그게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상관이 없고요.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를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보통 팬데믹 같은 경우 선포되려면 6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랑 두 번째 1, 2단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부터 이제 팬데믹 얼럿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 경고를 WHO에서 하게 되는데 3단계 정도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근데 4단계부터는 왜냐하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4단계라고 보고 그게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 일어나면 4단계를 선포하고요. 예. 그런 사람 대 사람 감염이 큰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라지 클러스터에서 발생을 하면 5단계 선언하고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대륙 그리고 여러 개의 국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걸 WHO에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6단계, 즉 6단계가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예. 요 단계가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전염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 이때 팬데믹 6단계가 선언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네. 자, 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현재 퍼져나갔는데요. 좀 급속도로 퍼져나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뭐 비교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하면 같은 코로나인 사스나 메르스가 계속 네.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코로나19는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일 때 예. 바이러스 부출량, 특히 경미한 증상일 때 중증일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증상, 특히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국가 간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확산세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는 사망률이 1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이들 나라에서 유난히 확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이것도 일종의 가설이긴 한데 일부에서 보는 견해는 초기에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나라들로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그 후베이성을 그러니까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그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했지만 예. 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뭐 물론 산술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지금 이란이나 이탈리아가 많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고 있지만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각 국가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현재 정확한 진단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나와 있는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의 진단에 나온 걸로 예. 된 수치고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본격적으로 진단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면 네. 다른 나라에서도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해당 국가들이 현재 감염자는 있으나 진단을 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안 나온 것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단 속도가 좀 느리고 그 범위 또한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국가도 있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자, 전문가들은 이미 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인 대유행, 앞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WHO에서는 팬데믹 선언은 하지 않고
결정적인 시점에 왔다.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WHO가 이렇게 팬데믹 선언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그 감염자 숫자, 확진자 숫자가 네. 지금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나머지 50여 개 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WHO도 물론 나름 그 현황을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알려져 있는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조금 낮고요. 예. 물론 50개국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국가에서 발생은 하고 있으나 아직 각 국가들마다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팬데믹 선언을 했을 때의 어떤 세계 경제 부분, 경제에 타격을 주는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팬데믹을 선언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WHO는 5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각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아마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WHO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국가들,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네. 아마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가 검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하지만 팬데믹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비책은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팬데믹 수준에 다달했다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확진자 수 플러스 그리고 잠정적인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당초에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한 대상자를 만 명 수준으로 봤다가 지금은 그게 며칠 사이에 30만 명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조사를 했을 때 조사한 대상자의 80% 정도가 확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명을 만약에 실제로 전수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점은 있으나 30만 명을 다 전수조사했을 때에는 확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견되지 못한 감염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감염을 시키면서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WHO에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포를 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수준에서도 뭐 병상이라든가 격리병상이라든가 의료진 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뭐 역학조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일단 가능한 한 병상들을 수급 문제를 맞춰야 되고요. 뭐 마스크 수급 문제도 마찬가지고 의료진도 어떻게든 확보를 많이 해서 치료를 못 받고 뭐 사망하는 케이스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신천지 교인 중에서 유증상자 중에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팬데믹 수준의 그런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전국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연기가 된 건데 그래도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더 연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학원이나 PC방 혹은 뭐 떡볶이집과 같은 그런 분식집까지도 방역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걸로 대비가 좀 될까요? 일단 뭐 학원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일선 그 식당가들 이건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그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가지 않는 게 좋고 그러한 의미에서 방금 전에 이제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2주를 연기를 했고요, 개강을. 그리고 2주 후에도 이 진정세가 안 보일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초중고등학교도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성인들이나 청소년들보다는 이러한
보건적인 면에 대해서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답답하고 하니까 마스크 잘 안 쓰려고 쓰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감염자가 있을 때 급속하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특히나 뭐 급식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급속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뭐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계약을 계속 연기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확진자들을 보면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청소년이나 소아에 대해서는 확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이후에 증상에 대해서도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나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감염이 덜 된다. 예. 물론 이제 임상적인 지금 데이터들에 준해서 하는 건데 그게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뭐 가령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을 할 때는 세포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성인에 비해서 발현이 덜 돼 있다. 뭐 네.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대중하고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성인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도 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있어도 영유아 특히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네. 그런 유아들도 영아들도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일본에서 개발된 신종플루 치료제죠. 아비간이라는 치료약이 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치료할 때 권고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에이즈 치료제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로만은 계속 치료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는 에이즈 치료제하고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에볼라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볼라 치료제도 치료제도 쓰고 쓰고 있고요. 있고 아비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개발된 그 치료제죠. 예, 독감 치료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더 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비간이 어느 정도의 효능을 보이고 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확진자들 대상으로 이 아비간에 대한 어떤 유효성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아비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치료 효과의 기전에 대한 가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RNA 중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네.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RNA 바이러스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감뿐만 아니라 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도 항열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 예. 일부 환자애들에서 어느 정도 효능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에이즈 치료제나 뭐 향후에 뭐 이 수급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에볼라 치료제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것도 수급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임상 데이터가 아비간이 효과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면 아비간으로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쓰고 있지 않는 거죠? 타미플루는 기전이 다릅니다. 기전이 타미플루의 다르군요. 기전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뉴라미데이즈의 기능을 억제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없어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듣지가 않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기전이 비슷한 다른 약물을 일단 투여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궁여지책이라 하더라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러네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팬데믹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이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스스로 자가 격리하면서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현재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보건당국에서 빨리 그 병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그러니까 경미한 증상 아니면 중증의 증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택 격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병원에
어서 치료를 받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자택격리가 확진자 중에 격리를 하고 있으신 분 중에 경미한 증상이라도 급격하게 중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으면 네. 그래서 혹시나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그건 최선을 다했으니까라는 예. 어떤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도 한 번도 못 받고 혹시나 안 좋은 사례로 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보건당국에서는 빨리 이 격리병상 확보를 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력도 필수적이겠습니다. 예, 지금이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경계랑 심각의 큰 차이점 뭐냐면 심각 단계는 총리가 그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전체를 통솔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부처 또는 다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경계 단계보다는 용이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자체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사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스의 경우에는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사향고약이라는 중간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중간 숙주가 무엇인지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최초로 중국 우한에서 확진을 받은 환자 역시 발원지로 지목됐던 화난 해산물 시장에는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혀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과학자죠. 사스 퇴치 영웅으로 불리는 이 중난산이라는 과학자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이 중난산의 그런 발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를 하지 않고 네. 단순하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한에서 시작했던 거는 맞습니다. 이건 예. 누가 봐도 당연한 그 어떤 가설, 정설화된 예. 가설이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단계에 와서 우한이 아니다, 중국이 발원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확진자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8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네. 현재도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중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확진자가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되는 추이를 봐서는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지 않는 게 통계상의 아닌가. 어떤 예. 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 뭐 실제로도 정부 확진자가 차원에서, 예. 굉장히 네. 많은데 이거를 이제 외부로 네. 정보를 제한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이제 축소를 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임론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특히 중난산 같은 경우에는 사스 퇴치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국에서는 영웅으로 예.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런 발언이 일반적인 국민들은 정말 그렇구나. 왜냐하면 중난산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믿는 그래서 네.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난산에 코로나19가 중국이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군요. 자, 이 강동구 확진자가 최근에 나왔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동승을 했다가 확진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